안녕하십니까. 한국선진화 포럼 제15차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5차 자담회의 주제는 중동 전쟁과 한국 경제 위기 타개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를 두고 이 정책 전문가이시고 또 경제 전문가이신 중앙일보의 김동호 논술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중앙일보 김동호 논설위원입니다. 중동 전쟁이 이제 예기치 않게 발생하면서 그 파급 효과가 전 세계를 미치고 있고 한국은 그 한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급박한 이제 상황 변화에 따른 파급 효과들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김용학 교수님과 함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해서 거시경제적 영향으로 보면 삼고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가가 급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또 환율도 또 올라가고 따라서 금리도 좀 인하하려는 분위기가 싹 사라져서 이제 금리가 또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상고 현상이 이제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상고 현상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뭐 가장 그 큰 충격은 지금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이 그 봉쇄됐습니다 지금. 네. 이란과 미국이 이제 서로 그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란이 이제 그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그 조치를 이제 들고 나왔었는데 미국이 오히려 그 반대 입장에서 해협 밖에서 이제 역으로 이제 봉쇄하면서 결국 이제 우리 그 유조선을 비롯해갖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 26척의 이제 배가 있는데 지금 거의 2달째 거기서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지금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가장 그 어떤 그 대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큰 충격을 받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가 매우 싼 나라로 아주 유명합니다. 미국 경제의 어떤 그런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제 싼 유가인데 갤런당 뭐 한 2.5 정도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갤런당 4달러를 넘고 있어서 이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 미국 공화당 트럼프 정부에도 이게 굉장한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이게 그 원유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이제 그 나프타로 이렇게 그 정제되는 과정에서 나프타라는 부산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에틸렌으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 에틸렌은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지만 지금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건설 그 공사 현장에도 들어가고 무슨 그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제 쓰레기 버릴 때 그 쓰레기 봉투라든지 뭐 커피점에서 이제 뭐 빨대라든지 그 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고 당장 이제 그 휘발유 그리고 이제 경유값이 급등하면서 지금 불가피하게 지금 8년 만인가 9년 만인가 지금 소비 최고 가격제를 우리가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속하기가 좀 어려운 이제 상황인데 그 지금 그 1, 3차를 거쳐서 4차까지 지금 이제 그 심의를 거쳐갖고 계속 지금 그 최고 가격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비비가 이제 한 4조 뭐 한 2천억 원인가 있는데 벌써 한 70%가 지금 소진이 됐고 정유사 자체 주장에 의하면은 정유 3사는 지금 3조 원의 지금 손실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유가가 급등에 따른 파급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일고 두 번째는 이제 환율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요동치면 그 역시 이제 달러가 좀 예전만 못하다 그래도 이 위기 상황에서는 또 그 달러로 이렇게 안전자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달러 값이 뜁니다. 달러 값이 뛰고 이제 특히 이제 그 한국 같은 그 비기축 통화는 굉장히 유치학성이 높아가지고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최근에 조금 약간 좀 진정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올랐었고 엔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실상 그 한 5대 이제 중기축 통화, 판도라든가 유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엔화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엔화 충격을 받으면은 우리 그 원화도 같이 이제 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재정 거래를 통해 갖고 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화도 이제 같이 이제 그 하락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에 유리할지 몰라도 우리는 워낙 이제 뭐 그 원유를 비롯해서 이제 그 원자재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마진이 이제 나오는 게 없게 됩니다. 수입 물가만 오르니까 소비자만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금리 이제 상황인데 이번에 그 2월 28일 그 이제 그 이란 그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런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둘러싸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란의 어떤 그 어떤 핵 개발을 놓고서 이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미국의 어떤 주장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2월 28일 전까지는 이제 그 금리를 좀 추가로 좀 낮춰서 경제를 좀 더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물가가 이렇게 급등하니까 좀 오히려 그 물가 급등하니까 이제 그걸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거꾸로 이제 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금리 인하 얘기는 완전히 뭐 들어간 상황입니다. 들어간 상황이고 그저께 미국에서 이제 그 연방준비제도 FOMC 이제 공개실현 위원회가 이제 열렸었는데요. 1월 3월에 이어서 역시 이번에 또 3.75% 상당 3.75%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창용 총리가 이번에 퇴임을 하면서 그 마지막 그 금융 그 통합위원회를 열었는데 2.5%에서 거듭 이제 그 장기간 동결을 했는데 지금 뭐 국내 증권가에서 나온 전망은 빠르면 올해 이제 한두 차례 올해가 아니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볼 때 앞으로 향후 한 1년 길게 짧게는 이제 올해 하반기 중에 금리를 한두 차례 이제 0.25%포인트씩 올리지 않겠느냐. 오히려 올린다. 이런 컨센서스가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급 효과는 또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워낙 뭐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 어떤 이 부채를 많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다중 부채자도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 진퇴양난에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올린다는 거기에 따른 또 이렇게 충격이 또 오기 때문에 고심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고에 아주 오래간만에 이 삼고가 한국 경제를 지금 덮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번에 이제 2026년 이제 봄에 이제 석유 파동에 가까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이번에 이제 세 번째 3차 석유 파동이라고 볼 수 있고 제일 차 석유 파동이 1973년 그 다음에 1979년에 제2차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좀 어렸을 때 학생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 위기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강력하게 뭐 우리 경제 전체를 갖다가 꽉 누르는 그런 느낌을 가졌고 또 그 위기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 뭐 1년, 2년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해서 지금 1, 2차 석유 파동에 비해서 지금 제 3차 석유 파동은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이거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예를 들면 석유 가격만 하더라도 휘발유 가격만 하더라도 배럴당 130달러까지 60달러에서 한 130달러까지 올랐다가 뭐 여전히 지금 100달러도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낮아졌고 또 환율도 우리가 1,300원대에서 1,400원대로 올라서 좀 걱정입니다만은 1,500원대를 넘었을 것이라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1,500원선을 터치하고 난 다음에 다시 1,470원, 60원 선에서 지금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 1차 석유 파동하고 제 3차 석유 파동이 어떻게 조금 차이를 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가 이제 대응하는 거나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차이가 확실히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경제 산업 구조가 굉장히 이제 다르고요. 1차적으로는 어떤 그 방어책이 네. 이제 있는 편입니다. 네. 그때 대비. 네. 그 국제 에너지 기구 IEA, 네.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인데 거기서 이제 국제 협력에 의해서 네. 그 비축유를 그 이제 보유하도록 이렇게 네. 협의를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주요국들이 비축유를 풀었습니다. 이제. 예. 한국도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네. 비축유를 풀었고 1차, 2차 뭐 그때는 뭐 그런 대비 능력이 이제 없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국내에 그런 비축 시설을 가지고 90일에서 한 100일, 3개월 이상의 그런 그 석유 공급이 가능한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뭐 LNG가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LNG가 또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석유에만 이제 저기 뭡니까 휘발유나 뭐 이런 저기 그 원유 거기에 이제 전적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스 형태의 이제 LNG에도 이제 의존하고 있고 그것이 또한 뭐냐면 물론 이제 이번에 한 70% 이상이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그 중동에서 이제 들어옵니다. 중동에서 들어오고 그 길목에 이제 호르무즈라는 점에서 그 초크 포인트가 막히면 완전히 뭐 에너지가 이제 그 공급이 조달이 이제 완전히 중단되는 사태가 이제 올 수 있는데 방금 이제 언급됐던 그런 그 비축 그런 대응 체제가 있고 또한 이제 그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유를 가장 많이 가져오는 곳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한 30%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AE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갖고 오고 있고 또한 뭐 호주나 뭐 브라질, 캐나다 이쪽에서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여러 나라들도 뭐 일본도 그렇고 이제 많이 이제 다변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단기적으로는 흡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오름지 사태가 장기화되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게 그렇게 숨통이 막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돌아가고 약간의 안정세를 이제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미국 이란의 어떤 이 충돌 상황이 좀 이렇게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가 지금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까지 반영해서 지금 유가도 좀 안정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환율도 좀 안정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뭐 그 1, 2차 때와 달랐던 또 하나는 그 배경에는 뭐냐면은 지금 셰일가스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셰일가스가 미국은 엄청난 그런 저기 그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중국 못지않은 자원 모든 종류의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거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환경 문제. 그 환경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는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 여파로 이제. 그래서 그걸 생산하는 어떤 그 실무적인 지금 기술이 지금 약간 공백 상태인 겁니다. 지금. 그런 점이 있고 지금 근데 그걸 재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셰일가스를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적 이제 그 전환이 있기 때문에 그 유가가 이제 많이 뛰면 셰일가스 가격이 같이 덩달아 올라갑니다. 그럼 채산성이 높아지니까 이게 이제 한 제가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이게 뭐 $100 이상 정말 아주 장기적으로 지속한다 이러면은 셰일가스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워낙 이제 그 뭐 분해 과정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그럼 셰일가스도 이제 그 개발이 되는데 근래 한 지난 한 4년 5년 정확히 그 기간은 정확히 않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워낙 이제 그 이제 그 유가가 안정되다 보니까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거의 다 파산했습니다. 파산 내지는 흡수합병됐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다시 이제 뭐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구조라든지 대응 체계라든지 뭐 다변화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진정이 되고 있는 이제 양상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지금 석유 파동 자체가 물론 이제 국내 유가가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고 또 그것이 정책
그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에 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미국의 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고 미국이 그 에너지에 대한 세계적 지배력을 갖다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아랍에미리트가 그 오펙이라고 이제 그 석유 이제 생산 국가들끼리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뭐랄까요 연합체에서 탈퇴하겠다 하는 선언까지 하고 뭐 이런 지금 흐름의 변화를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제 처음에는 전쟁 계속하면 걱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국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충격에서 이미 좀 벗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굉장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어느 한 면을 우리가 이제 봐서 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내일 되면 상황이 또 바뀌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의 상황만 보면 뭐 예컨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의 뭐 긍정적인 측면이 이제 보일 수도 있고, 근데 내일 되면 또 바뀌고 이런 상황인데 좀 쭉 가봐야지 아는데 지금 그 지적하신 포인트만 보면은 지금 그거는 이제 미국이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지금 모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간 지금 미소를 짓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 오펙 체제가 지금 그 페트로 달러와 같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1971년에 그 니스 대통령이 이제 그 금태환제 그 금지 정책을 해놨습니다. 더 이상 금을 미국이 보유하면서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워낙 경제가 커지다 보니까 그만한 이제 워낙 통화가 팽창하다 보니 그 실물 금과 일대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하면서 대신에 이제 그때 그 미국이 그 아랍권이랑 특히 이제 중심이 사우디가 됐는데 이 결제를 이제 달러로만 하자 이렇게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페트로 달러. 그게 페트로 이제 달러가 돼서 이제 왔는데 그거를 러시아나 중국은 계속 이제 그 동안에 특히 최근 한 10년 사이 보면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상대적 영향이 커지면서 굉장히 이제 그 페트로 달러를 지금 그 허무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란도 일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통일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갔던 통화가 제가 뭐 내용은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은 위안화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로도 뭐 들어간 것도 알고 있고 이런 식인데 그 달러의 힘을 이제 빼는 이제 지금 이제 뭐 군사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도 또 지금 뭐 핵무기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그 독자적으로 이렇게 가도 그 미국이 어떤 그런 그 예외를 두고 막 이렇게 이제 막 그 정도 끌려가는 그런 양상이 이제 많았는데 UAE가 거기서 탈퇴를 한 겁니다. 오늘부터 탈퇴했습니다. 올 1일부터 탈퇴했습니다. 근데 그 UAE의 계산은 뭐냐면은 오펙 안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더 많은 이제 그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오펙은 통제를 합니다. 가격 때문에. 그럼 UAE가 거기 나오면은 공급을 더 늘립니다. 그럼 유가가 떨어질 수 있고, 유가가 떨어질 수 있고, 그거는 이제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호재를 만나고, 유가 안정되면 호재를 만나고, 호재를 만나고, 그러니까 뭐 지금 사우디는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운 이제 상황이고,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석기 시대가 왜 끝났느냐, 돌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 유전도 보면은 참 우리가 이 지구의 어떤 그런 이 무한한 그 자원의 어떤 그런 그 생산 보고 그 갖고 있는 능력 이게 이제 무한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팔아도 뭐 이게 100년 되면 뭐 소진된다, 뭐 전기가 소진된다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뭐 상당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너지 관련해 갖고는 또 하나 변수가 그때랑 다른 게 1, 2차 때랑 다른 게 지금은 원전이라는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우리만 해도 그때 뭐 원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막 같이 시작했을 정도인데 7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원전이 그 에너지 생산하는 비중이 한 35%, 35%, 그 정도 사이 그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아마 거의 주력일 겁니다. 지금 단일 에너지 원중에는 또 한 뭐냐면은 그 재생에너지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나라. 그런 것들이 이제 1, 2차 때하고는 이제 또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전쟁이 발발 이후에 굉장히 크게 이 경제가 출렁거렸는데 지금은 다소 약간 이렇게 어떻게 뭐 안정됐다는 걸 보기보다는 좀 더 이제 조금 그 휴지기 네. 뭐 이런 상태인데 결국 휴지기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 보이는 것은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인데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이란 협상하는 거 보면은 이 저래 가지고 전쟁이 끝나겠나. 그리고 지금 미국도 지금 이제 원래는 2달로 전쟁 끝낸다고 했는데 지금 어제로 2달이 끝났거든요. 네. 그런데도 지금 뭐 또 최근에 미국의 장관은 이제 이 지금 휴전 기간은 2달에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이야기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게 이제 몇 개월 앞으로 몇 달 정도까지 특히 이제 지금 미국이 그동안은 이제 공격 이제 이란에 대해서 폭격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걸로 협박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를 했는데 미국이 다시 2차 봉쇄를 해가지고 2차 봉쇄의 효과가 지금 이란 경제, 이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이제 봉쇄로 뭔가 이제 이 전쟁의 승기를 잡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이제 전쟁과 경제 문제인데요. 네, 네, 네. 그 어떤 영향 결과에 대해서 지금 뭐 세계가 지금 네.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파가 어떻게 될 건데, 여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전쟁을 해도 경제는 이제 돌아갑니다. 전쟁을 해도 굉장히 아주 뭐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네. 전쟁에는 경제가 수반됩니다. 이제. 이게 어떤 그런 전쟁한다고 해서 뭐 기본적으로 전쟁 자체가 네. 돈이 있어야지 하는 거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럼 지금 미국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뭐 토마호크라든가 쉽게 쓸 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그 첨단 재래식 무기, 첨단 재래식 그 무기는 굉장히 많이 소진했다고 합니다. 예. 그지 뭐 평화체제 오래 가다 보니까 그걸 뭐 엄청나게 어디 뭐 비축해 놓을 장소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소진했던 얘기는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기밀 사항이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무슨 뭐 중부 사령부가 예컨대 있고 뭐 태평양 사령부도 있고 서태평양, 동태평양 있고 유럽 있고 그 유럽에 있는 뭐 토마호크를 뭐 가져갔다거나 그래서 뭐 저는 뭐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닌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 반 소진됐다는 게 어디에 있는 것이 소진됐느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돈입니다. 돈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과 경제인데 그런 뭐 군사 자금 이걸 떠나서 그 전쟁 중에도 결국 이제 사람이 다 이제 그 뭐 먹고 소비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하기 때문에 뭐 약한데 뭐 하다못해 뭐 암시장 같은 것도 막 있지 않습니까? 과거 뭐 6.25 동란 때만 암시장도 있었고 이제 그 경제 계획도 이제 해마다 이제 하고 예산도 짜고 다 토론하면 됩니다. 더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슨 그 국지적으로 이제 국가 차원의 전쟁이지만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는 뭐 이란이 이제 뭐 폭격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지금 뭐냐면 경제는 세계 경제는 AI 대전환에 의한 AI가 촉발한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의해 가지고 경제가 지금 대전환 과정에 있는 거죠. 모든 어떤 사무직이 이제 AI 그 베이스로 돌아가고 공장은 그 제조 로봇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나가서 이제 뭐 서비스용 로봇으로 휴머노이드용 로봇이 빠른 속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제 그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와서 미국 증시가 작년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한국 증시는 뭐 작년에 많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거의 뭐 2배 정도 올랐는데 미국 증시는 거의 뭐 제자리 걸음하다시피 했습니다. 했는데 근래 지금 그
그 2월 28일 그 충격 이후에 뭐 보름 한 달 정도는 뭐 모든 세계 경제가 좀 특히 뭐 증시가 경제의 거울인데 좀 축출했지만 그 미국의 증시만 보자면 최근 굉장히 많이 그 상승을 하고 그런 오름세가 지금 있는데 경제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네. 그 금리를 지금 인상해야 될 정도로 네. 그 경제가 지금 네. 어떤 그런 그 호황 상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이제 뭐 이 폭격이라든지 이 무력 수단을 적극적으로 쓰기보다는 예를 들면 봉쇄로 해서 이란이 스스로 손들게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뭐 지금 전환하고 있는 네. 이제 느낌인데 이렇게 될 때 결국은 이제 이란 경제가 얼마나 버티느냐 지금부터는 이란 경제가 얼마나 버티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뭐 물가가 뭐 80% 폭등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생필품이 굉장히 부족해져서 이란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또 이란 정부가 돈이 없어서 군인들한테 월급도 못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스스로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란 경제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 또 미국이 계속 경제적 봉쇄를 해왔기 때문에 봉쇄를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이 미국의 그 봉쇄 정책이 이란 이제 그 경제나 이란 정부에 먹혀들 것 같습니까? 오늘 뭐 이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그 토픽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경제 전반도 전반이지만은 지금 이 어떤 이 사안의 출발이 이제 거기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인데요. 이 봉쇄가 이제 얼마나 이제 미국이 역으로 봉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얼마나 이제 이란에다가 압박을 주고 이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볼 때 이거야말로 상당히 좀 정치 경제학적이고 지정학적인 문제, 지경학적 문제가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또 의원님이 또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약간 그 이제 돌아보면 1979년에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켜서 왕정을 때문에 2차 왕정을 몰아내고 미국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 이제 근데 이제 호메이니가 그 어떤 그 신정 체제를 이제 수립을 하고 왕정을 이제 쫓아냈습니다. 왕정은 이제 그 해외로 이제 팔레비 왕조가 이제 해외로 이제 뭐 망명을 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흥분한 이제 그 이란의 그런 그 혁명을 지지하는 그 세력 일부가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 주 이란 대사관에 점령을 해서 장기간 거기 그 이란 그 대사관 직원들을 억류를 했습니다. 수십 명을 억류했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 전에는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란이. 지금 뭐 상상 못할 겁니다. 근데 그 혁명을 계기로 완전히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신정 체제가 혁명 수비대라는 어떤 그 군사 조직에 의해서 이 이란을 이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혁명 수비대가 그 어떤 그 미국과 그 이란의 그 협상을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온건파들. 이게 저도 뭐 그냥 뉴스 정도만 보고 이해하는 건데 그 어떤 외교관이라든가 이런 쪽은 어떤 그런 그 대화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혁명 수비대의 어떤 그런 수뇌부는 그런 말이 이제 전혀 이제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면 북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북한도 그런 이제 뭐 그 일부 그 군부 강경파가 계속 어떤 그런 그 남북 해빙 그런 조짐이 있으면은 어떤 선을 이제 자꾸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있듯이, 근데 이란은 뭐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굉장한 이제 그런
그 강경파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시아파거든요. 이제 네. 이슬람 중에서도 네. 시아파인데 그 아랍권 주변 국가들이랑 네. 모두 지금 그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게 그리고 다 폭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익스트림화되고 있거든요. 강경해진 예.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는 뭐 그런 체제가 79년부터니까 지금 뭐 몇 년입니까? 저기 뭐 한 50년 다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50년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뭐 정확히 모르는 얘기인데 뉴스에서 어디 얼핏 보니까 이미 뭐 거의 뭐 소년 이제 나이 때부터 네. 이렇게 뭐 혁명 수비대에 네. 예비적으로 이렇게 예.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는 이제 굳건한 그 체제를 예. 가지고 있어서 이게 그렇게 뭐 군사적으로 압력을 가해도 저기 손을 들지는 저로서는 좀 의문이고요. 예. 굉장히 그 의문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그 군사적 물리적으로 북한을 한계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아무리 그 강력한 그런 그 군사를 갖고 있다고 해도 베트남전이라든가 미국이 개입했던 그 수많은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은 그 뭐 배통식으로다가 이제 나온다든지, 그리고 뭐 아프간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이제 막 했는데, 그리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청난 그 산악지대, 그걸 뭐 지상군이 들어가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드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오면서 굉장히 그 러시아가 전쟁을 이제 끝내지 못하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이 압박을 하는데, 다만 이란 경제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 의도도 이렇게 그런 지금 신정 체제의 지도부를 이제 참수작전으로 제거를 하면 억압됐던 그 민중들이 이제 민주화운동을 일으킬 걸로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이제 1억 인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그 지배계층이 있는 거고 기득권층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보통 민중들은 자기 그냥 민생 자기 일할 바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도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렇죠. 엄청나게 큰 나라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쟁을 많이 해봤습니다. 십자군이랑 뭐 맞서서 전쟁하고 막 스페인까지 남부까지 진출해서 막 유럽을 정복했던 이런 전쟁 경험이 많은 제국 경험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지난 한 40년 정도면은 세대가 막 거듭된 그런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혁명 수비대 체제, 그리고 이번에 그 하메네이를 뒤를 이은 모주타바 역시 이제 그런 신정 체제에서 교육을 받고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러시아는 뭐 노골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란의 외무상에 가서 푸틴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뭐 지지 입장도 표명을 하고, 중국도 뭐 표면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제 굉장히 누구방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압력은 가고는 있는데 보통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트럼프는 이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봉쇄하면 이란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란은 돼지처럼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트럼프 어떤 특유의 이런 거친 표현을 썼는데요. 이란의 어떤 보통 사람들의 고통은 뭐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래서 뭐 단위가 아주 작은데 뭐 100만 달러인가 뭐 200만 달러인가 얼마인지 기억은 제가 정확히 못하는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집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결국 이란 전쟁이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 또 그리고 그렇다고 뭐 격렬하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림보 상태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것도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한국 경제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는 뭐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생각 위에서 전반적인 공급망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해 왔는데,
이게 지금 뭐 우리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뭐 석유 도입 양이라든가 가스 도입 양 이런 것들을 전쟁 전에 한 7~80% 수준으로 네. 지금 확보했다. 이런 것은 이제 그것도 5월달, 6월달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 계속 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대책을 이제 뭐 그동안 이미 좀 여러 가지 대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한 대책이 이제 최고 가격제 석유에 대해서 휘발유에 대한 최고 가격제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민생의 어려움을 갖다 달래고 좀 도와드리겠다 이런 것이 두 가지 정책이 눈에 대표적으로 보이는데 이 최고 가격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 가격제는 뭐 먼저 앞에서도 네. 뭐 말씀드린 네. 뭐 그것이 이제 사실 뭐 전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약간 그 모순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1, 2차 그 오일 쇼크 때 네. 특히 그때는 뭐 허리띠 졸라매기 네. 쉽게 말해서 그 소비를 이제 최대한 자제하고 억제하는 네. 네. 그 국민 개개인은 이제 자제하고 네. 또 정책적으로는 좀 억제하는 네. 그런 정책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석유 가격 최고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뭡니까 저기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이제 사람들 중에서 지금 뭐 나홀로 이제 뭐 승용차로 이제 그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뭐 어떻겠습니까? 뭐 네. 그렇게 뭐 압박을 많이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지금 정유사 측의 입장으로는 정유사의 뭐 일방적인 주장이긴 한데 네. 리터당 뭐 2,700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현실. 원가가. 예, 현실. 어. 예. 근데 지금 한 2,000원 정도에 묶어 놓으니까 그 손실이 뭐 불과 한 2달 만에 한 3조가 지금 났다고 하는데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혼자 차도 몰고 다니고 뭐 이렇게 네. 그 형편이 되는 이제 소비자의 경우는 2,700원이 돼도 뭐 별 문제 안 될 겁니다, 사실. 네. 네.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그 생업에 종사하는 그렇습니다. 운전자들은 네.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을 이제 그 대상으로 이제 최고 가격제를 이제 시행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반적으로 최고 가격제를 하니까 네. 이거는 뭐 그냥 문 하나 열어놓고 이제 네. 그 수요 억제 정책을 네. 펴다 보니까 이게 모순되는 거죠. 이제. 네. 모순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최고 가격제는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된다. 아. 그것이 이제 이걸 뭐 많은 그 정통 경제학자들이 이제 네. 주장이고 다만 그런 그 민생에 이제 어려운 그런 그 생업으로 하는 이제 네. 그 업종이나 이제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그분들만 타겟으로 해서 무슨 뭐 바우처를 이제 네. 준다든지 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추가 경정 예산 네. 그러니까 중동 전쟁의 영향을 민생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이제 추가 경정 예산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운수 종사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소득 하위 70%는 이제 최대 60만 원까지 네. 지원하는 근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하위 70%한테 네. 이제 뭐 이렇게 돈도 지원해주고 네. 이게 이제 지금 뭐 전 국민한테 지원 안 해줘서 네. 뭐 다행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70%한테 그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네. 사실은 이제 현금 중심에 그것도 좀 더 정교하게 네. 어떤 그런 그 실비 형식의 네. 바우처로 전환하는 것이 네. 이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26조 추가 경정 네. 예산을 했는데 그게 뭐 마침 이번에 뭐 선거랑 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 안에 뭐 그 선심성 예산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여당이 주도했는데 야당도 뭐 그다지 그걸 이제 뭐 반대도 하죠. 뭐 반대할 힘도 없지만 예. 그다지 이렇게 뭐 끝까지 따지지도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가 이제 자꾸 늘어나서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 나눴듯이 제1차, 제2차 오일쇼크에 비하면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 1차, 2차 오일쇼크 때는
충격이 컸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1차, 제2차 그 오일쇼크를 우리나라는 그래도 현명하게 극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워낙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 경제 정책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혹시 뭐 그때 그 당시에 예를 들면 73년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고 79년도 초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 뒤에는 이제 또 사실은 이제 좀그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가는 정권인데 그 당시에 정부의 대응 정책에 대해서 를 평가하신다면 뭐 또 어떤 그런 정책들이 어떤 정책이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정리되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거를 뭐 예, 예. 그 굵은 것만 좀 예, 말씀드리면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최규하 예. 그 외무장관, 예. 예, 외무장관. 외무장관이 직접 이제 제1차 오일 중동으로 이제 중동으로. 건너갔습니다. 예. 중동으로 건너가서 예. 외교적 노력을 예. 펴고 해서 이제 원유를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올 수 이제 있었는데 그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참 중화공업을 할 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유가 없으면 이게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지. 공장이 안 들어가죠. 예. 예.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런 지금의 이 반도체 제조까지 온 그 뿌리는 그 어떤 그 초기 그 이제 비료 공장이거든요. 예. 비료 공장은 그런 그 장치 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걸 돌리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소유가 소유가 다 필요하고 원료로도 그 어떤 땔감으로서의 원료로도 필요하고 그 재료로서도 그 안에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분해 성분이 네. 비료로 많이 씁니다. 비료로. 예. 그래서 원료가 안 들어오면 농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농업에 굉장히 많은 그 비료의 어떤 원료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은 우리 19세기, 20세기의 문명은 석유 문명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유문명.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 1차, 2차 오일 쇼크는 지금 생각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상당히 뭐 그 국력이 지금 한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이제 그야말로 진짜 어떤 그런 그런 외교의 어떤 다변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미국과 어떤 뭐 안보 동맹 그리고 뭐 경제 거래도 이제 굉장히 많고 한데 지금도 굉장히 중시되고 지금도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시장 다변화. 예.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사우스와의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뭐 중국, 일본 이외에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 이외에 동남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어떤 저변을 외연을 굉장히 확대해야 된다. 네. 그 강조하고 있는데 네. 이미 그때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냥 중동하고 그런 적극적인 이제 외교 노력을 펼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특히 우리가 UAE하고는 관계가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다. 거기다 원전을 우리가 이제 네. 중동에 처음 진출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지금 이제 1차 때 우리가 뭘 잘했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더 얘기하고자 하는데 그 식사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때는 하여간 우리가 뭐 아무 가진 것도 없지만은 예. 그때 진짜 진솔하게 이제 예. 가서 이제 외교가 지금처럼 복잡하진 않았어요. 네. 지금은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미국, 중국 또그 기술 패권 전쟁. 네. 사실은 뭐 헤게모니 전쟁이죠.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많이 복잡해졌는데 그때는 좀 다들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이제 잘 이제 외교적 노력을 펼쳐서 그걸 그 잘 이제 가져왔는데 그 원유를 잘 가져왔는데 지금은 그 방산, 예. 원전, 예. 방산, 건설 그때와는 다른 어떤 차원의 건설수, 그렇죠. 이 고도의 인프라 예. 건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중동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렛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지렛대가 더 큽니다. 지금. 사실 우리 2차 오일 쇼크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소유가가 올라가니까 네. 우리 근로자들이 중동에 가서 많이 갔습니다. 중동 머니를 갖다가 많이 네. 가져오지 근데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한 노동시각적인 어떤 예. 그런 어떤 그 기여를 했다면 예. 지금은 우리가 많은 그 이제 첨단 분야의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당한 지렛대입니다. 그 자체가. 예, 그리고 중동에서는 뭐 그 원전을 그 시공하고 운영하고 이제 그리고 또 관리하는 능력 예. 갖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이제. 예. 예, 그리고 기술 어떤 시공 능력이 빠르고 이제. 예. 그리고는 이제 그 지금 이번 이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촉발이 돼 갖고는
촉발이 되고 이번에 그 미국이란 전쟁도에서도 이제 이제 증명이 됐듯이 이게 이제 자체 이제 방능력이 쓰이겠다고 해서 이게 또 방산수요가 엄청납니다. 지금. 방산수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마침 지금 그런 그 필수 어떤 그런 그 재래식 무기는 고도화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잠수함, 뭐 이지스함, 그리고 이제 초음속 전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일반 뭐 포라든가 뭐 탱크, 미사일도 뭐 다 갖고 있습니다. 성공이 뭐 해서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갖고 이번에 요격률이 이제 뭐 98%에 달했고 값은 미제 뭐 절반이고, 그래서 뭐 수요가 지금 엄청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조선도 뭐냐면 그리고 뭐 LNG라든가 이런 그 원유를 실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 조선 수요도 이제 상당히 많고 뭐 반도체는 물론이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상당한 지렛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충격이 컸지만 지금은 사실은 한국 경제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또 아까 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이 높은 그 경제력을 가지고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 수단을 갖고 있다.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아쉬우면 됩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지금 또 갑자기 충격적인 것은 뭐 이게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전쟁 중인데 지금 그 주가는 사상 최고입니다. 최근에 지금 그 종합 주가 지수가 최고로 갖다 돌파했고 또 그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아까 말씀을 했었지만 미국의 지금 그 S&P 500이라든지 뭐 이런 지수들도 뭐 사상 최고 수준을 갖다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전쟁 중인지 전쟁 끝나고로 생각하는 건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 사실은 또 이건 전쟁하고 약간 관계는 좀 약하지만 전반적으로 또 불안감이 이렇게 계속 되겠는가 하는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컨대안에 지금 그 반도체 착시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뭐 그런 오일 쇼크 관련해갖고 그 이제 70년대 대비 지금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첨단 기술도 갖고 있고 그게 아주 그냥 유력한 그 레버리지로서 중동 국가들과 이렇게 협상력도 이제 오히려 더 이제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반도체 착시 효과가 이제 우리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상황이고 물론 뭐 미국 경제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뭐 일본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일본도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많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고비 때마다 이제는 돈이 너무 풀렸으니까 유동성을 좀 해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오면 무슨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뭐 코로나 위기라든가 이런 게 중간에 나오니까 또 돈을 풉니다. 그 돈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이 풀려 있으니까 이런 뭐 심한 말로다가 지금 뭐 그런 주가 지수라든가 동그라미 하나를 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린 거거든요. 그런 이제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만 좁혀서 보면 뭐 세계 경제는 지금 그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의해서 경제 규모가 좀 커진 것도 있고 지금 경제가 전환하는 중이거든요.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혁명, 지금 AI 혁명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AI는 도구가 아니라 완전히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지금 하나의 어떤 그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 했는데 그 실체가 지금 AI 대전환이거든요. 완전 세상을 바꿔놓고 지금 어떤 그런 숙련도가 낮은 사람은 지금 뭡니까 지금 어떤 그 기회를 지금 잃어버리는 AI를 다 대체해버리는 이런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만 좁혀놓고 보면 굉장히 착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시가총액의 40%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6천억을 돌파했는데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그 40% 424 2,500조 원을 그 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 관련 이제 그 좀 큰 기업들 이제 그 삼성의 SK 관련 큰 기업들 몇 개 더 들어가고 현대자동차 들어가고 그러면은 뭐 거의 한 60% 됩니다. 이제. 이거 굉장한 착신 거예요. 이게
이게 아무리 지금 뭐 AI 그 대전환에 의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도 무슨 그 AI 그 에이전트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의 지금 시작이다. 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쉬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주가가 이렇게 그 높은 거는 굉장히 좀 그 버핏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버핏 지수. 원래 버핏이 만들어낸 예. 건데 이게 이제 그 국가의 그 GDP 대비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냐인데 100이 넘어가면 이제 과일이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넘어가서 지금 220% 상태입니다. 예. 지금 미국하고 이제 비슷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이제 초강대국 이제 초강대 경제다 보니까 뭐 예. 어떤 거품에서도 이제 약간 돌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잘 지켜봐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중동 위기가 사실은 이제 AI 이 특수 그 사이클 때문에 상당히 조금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그 중동 전쟁에 따른 우리 위기 상황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건 아니다. 여전히 유가가 $100 선에 있고 환율도 역시 뭐 1,470원이나 하더라도 낮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위기가 진행형이면서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이 가려지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어떻든 지금 정부나 우리 국민들은 이 중동 전쟁에 대해서 어떻든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지금 향후에 아직은 끝나지 않은 중동 전쟁에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이제 정부의 말씀을 정책에 대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뭐 그 주가 뭐 반도체계 큰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주가가 올라서 피부로 체감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예, 왜냐면 이게 뭐 갑작스럽게 오르다 보니까 상당한 그 소수의 그 뭐 부유층 정도나 뭐 삼성전자 반도체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뭐 그냥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도 그런 주가가 워낙 오르니까 보통 패턴이 그렇습니다. 이제 주가가 오르면은 상승기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삽니다. 예, 상승기에 삽니다. 네. 그럼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개개인들을 보면 이 K자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적으로는 지금 뭐 어떤 우리가 이제 그런 지난 한 50년, 60년 많은 이제 피땀을 땀을 흘려서 이게 기반을 닦아놨지만은 그게 그 중국의 어떤 그런 추월. 지금 반도체에는 다 지금 거기다 추월된 상태입니다. 이미 추월된 같은 경쟁사는 됩니다. 대등하게. 그리고 중국도 한국을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여간은 뭐 마케팅을 해서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본도 지금 잠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깨어나고. 일본도 잠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그런 어떤 그런 그 최악의 상태를 성장률은 낮지만 지금 최악의 그 바닥에서 지금 딛고 올라가는. 당연히 그 산업이 이제 우리랑 이제 경합 관계에 있고 미국도 반도체를 내가 직접 만들겠다. 공장을 여기 와서 지어라. 자동차도 배터리도 여기 와서 지어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얼음판 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얼음판. 사실은 얼음판 위에 있고 내부적으로는 저기 어떤 그런 그 K자 양극화 상태에 있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런 자산 격차는 더 커지고 그리고는 지금 그렇게 그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부동산 지금 그 수요 억제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제. 지금도 조금씩 흔들리는 분위기가 세금을 아무리 많이 이제 투입을 해도 어떤 그 저기 고가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금 뭐 5, 60억짜리 고가의 국민주택 평형 기준 60억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 돈이 많습니다.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영향 뭐 서울에 뭐 빌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거기 뭐 세금 어느 정도 해갖고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그렇게 이제 돈이 풀리면은 이게 그런 그 부동산도 안정되기 어려운 그런 지금 안정됐다 보기 힘들다.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간에 그 정부는 이제
특히 이제 뭐 OECD나 뭐 IMF에서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그 국가 채무 예. 그 증가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데 최근에 뭐 청와대 관계자나 뭐 재정정제부 그 관계자들이 그거 뭐 너무 그저 훈수 두지 말고 예. 생산적으로 뭐 이야기해 보자 그랬는데 예. 원래 밖에서는 훈수 두는 겁니다. 예. 훈수 두니까 예. 그걸 좀 이렇게 예?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예. 좀 꼼꼼하게 하고 하여간에 이겁니다. 그 어떤 이 기업에 우리가 저력은 있습니다. 저력은 있는데 이 규제의 틀 안에 가둬두면 힘을 못 쓴다 지금. 네. 해서 충분한 저력이 있으니까 네. 이런 그런 그 과거의 어떤 그런 70년대 80년대 때 만들어진 그 규제를 지금 어떤 다른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도 있는데 그런 규제를 실용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혁파를 해서 기업들이 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정부 할 일입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동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AI 반도체 붐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좀 가려진 느낌이 있다. 그렇지만 중동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대책 내지 중장기 대책은 적극적으로 세워나가야 된다. 특히 말씀하신 거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정책보다도 좀 구조적이고 또 근본적인 규제개혁 같은 대책들이 계속 나와야 한국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높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사실은 오늘 뭐 노동절이라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담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뭐 유익한 뭐 토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